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TV의 여름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덥죠, 그쵸?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제가 오랜만에 카카오 페이지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올리는 건요, 이게 첫 번째 영상이 될 수도 있네요. 이게 첫 번째 영상으로 올라갈 것 같네요. 제가 원래 녹음본만 올렸는데, 녹음본만 올리니까 그림을 제가 다 그려야 돼서, 그거 다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작품으로 제가 차라리 안 읽었고, 표지만 봤던 버림받는 이 버리겠습니다라는 건데요. 이게 웹소설인데, 118화까지 나왔고요.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연재고 엘루왕 작가님께서 쓰셨습니다. 인기 웹툰에 나온대요. 그리고 제목이 버림받는 이 버리겠습니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표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읽어볼게요. 친구들이 추천해줬는데 오늘은 3시 52분쯤 됐으니까 한번 시간을 보고 시간이 될 때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실 제가 소설이 있는 작품은요, 편집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편집을 안 하고 원본 파일만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가끔은 막 3편 이 정도만 나오는 걸로 했었는데, 그러면요, 제가 따로 영상 끄고 나서 계속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분도 기다리고,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또 안 되고 해서 웹소설을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대신 이번에는 시간이 되는 만큼 계속 읽을 거라서, 여러분, 시간이 많고 할 일 없으신 분은 보셔도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시간이 별로 없고 좀 바쁘신 분들은 안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카카오 페이지 작품인데 저작권 괜찮으려나 싶기도 하네요. 일단 읽어볼게요. 버림받는 이 버리겠습니다. 1번. 저주에는 스킨십이 특효액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의 끝은 언제나 이런 식이다. 나는 승리하고 내 야언니 클로디아는 단두대 아래에 목을 내민 채 엎드려 오직 내 용서만을 구하고 우리 운명이 이것과 달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네일라, 아니 내 동생아, 한 번만 이 언니를 용서해 주렴. 이제야 나를 동생이라고 불러주는구나 언니. 버러지, 쓰레기, 공작가에 기생하는 기생충, 패배자. 지금껏 그녀가 내게 붙여온 또 다른 이름들이었다. 구역질이 나올 것만 같았다. 입양된 동생을 학대했던 그토록 오만하던 클로디아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나 나약하고 비굴해지다니. 동정심이 생기기는커녕 혐오감만 더해졌다. 고작 저 정도 상대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부끄러워서 어디 말이나 하겠는가. 혐오감을 느낀 건 나뿐만이 아니었는지 내 곁에선 레디스로부터도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클로디아에게 차갑게 조소를 날린 그는 황태자로서 사형 집행인을 향해 명령했다. 집행하라. 번뜩이는 칼날이 내려와 클로디아의 목을 순식간에 잘라냈다. 툭. 몸으로부터 분리된 머리가 떨어지며 난 소름 끼치는 소리에 몸서리치면서도 나는 그녀의 마지막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다. 지금껏 수십 번도 넘게 더 궁지로 몰아넣어온 적을 향한 최후의 예우였다. The End. 엔딩 크레디트가 떠오르고 있는 휴대폰 앵정을 보며 나는 기지개를 쭉 켰다. 뿌듯한 성취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들었다. 방금 전 게임 속 악녀인 클로디아를 죽임으로써 모바일 육성 게임인 네일라의 200번째 엔딩을 마침내 이 두 눈으로 확인했던 것이다. 요즘 잠까지 줄여가며 몰두해온 이 게임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플레이어가 네일라라는 여자애가 되어서 그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갈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었다. 사업가, 황제, 황후, 도적 등등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선하게 구분 없이 100가지나 되고 또 직업을 선택한 후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볼 수 있는 엔딩이 200가지나 되어 굉장한 자유도를 가진 게임으로 유명했다. 예를 들어 같은 도둑이란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적 엔딩이 뜨느냐, 그냥 정도만 낳느냐가 갈리는 것이다. 화려한 일러스트, 몽환적인 BGM도 좋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한 것들을 잔뜩 해보며 대리만족할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이 게임의 최고 매력이었다. 참 오래도 했지, 이 게임. 무슨 게임이든 끝장을 봐야만 손에서 놓는 이 골치 아픈 버릇이 있었던 나는 이 게임에서도 199개나 되는 엔딩을 몽땅 클리어해냈다. 그건 내가 유일하게 보지 못했던 엔딩이 200번째 엔딩인 행복한 황후가 된 네일라 엔딩이었는데 방금 전 그마저도 봤으니 이 게임은 내가 완전히 정복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정말로 끝났어. 하지만 이 찜찜함은 뭘까? 죽는 순간에 난을 보며 애원하던 악녀 클로디아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다. 악녀인 그녀를 죽이는 건 이 게임의 클리어 조건이기도 했다. 그래서 벌써 그녀의 죽음을 목도한 횟수가 200번이나 되었는데도 이상하리만치 마지막 죽음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네일라, 아니 내 동생아, 한 번만 이 언니를 용서해 주렴. 사람 죽는 장면을 뭐 그래 현실감 있게 묘사했는지 개발자들의 정신 상태가 궁금해질 지경이었다. 덕분에 오늘 꿈속에서 죽은 클로디아의 얼굴을 보게 될 것만 같았다. 휴, 자야겠다. 정신없이 모바일 창만 보다 보니 벌써 시간은 새벽 3시. 지금부터 자도 내일 강의에 지각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마음이 급해진 나는 서둘러 게임을 끄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다. 201번째 에딩. 행복한 물음표가 된 클로디아에 도전하겠습니까? 갑자기 그 문구가 휴대폰 액정 화면에 떠올리기 전까지는 응? 나는 눕혔던 몸을 도로 일으켰다. 내가 알기로 이 게임의 엔딩은 200개가 전부였다. 201번째 도전 엔딩이라니 어디에서 들어본 적 없는 얘기였다. 아무래도 200개의 엔딩을 전부 본 플레이어에게만 특별하게 공개되는 비공개 엔딩인 듯 했다. 게다가 이번에 플레이어하게 될 캐릭터는 주인공인 네일라가 아닌 악녀인 클로디아인 것 같았다. 화면에 보이는 캐릭터 머리 위에 클로디아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면 확실했다. 내가 클로디아라고? 어쩌면 내가 클로디아로 플레이하는 첫 번째 플레이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도전하겠냐는 물으면은 생각해볼 것도 없이 예스 버튼을 눌렀다. 클로디아의 직업을 선택해주세요. 상인, 전지인, 종교 창치자, 사기꾼 등등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이 잔뜩 떴는데 기사, 공수 같은 건 워낙에 기본적 직종이라 관심이 생기지 않았다. 고를 수 있는 직업은 총 100개 정도. 그 중에서 내 마음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은 건 이거였다. 정령들의 계약자? 이건 네일라도 플레이할 땐 본 적 없는 직업이었다. 이걸 보았더니 다른 시시한 직업 따윈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단순히 그것을 내 직업으로 정해버렸다. 정령들의 계약자가 되기로 결정한 당신은 제국 곳곳에 존재한 5명의 정령을 일깨워 그들 모두와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실패할 경우 양동생 네일라의 모략으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떠오른 문구를 보고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알기로 이 게임의 주인공 캐릭터인 네일라는 남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밀 만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주인공 캐릭터가 바뀌어서 전체적 스토리도 바뀌었나? 어쨌든 예스 버튼 눌러서 캐릭터 생성을 끝내고 게임을 시작하자 오프닝 곡이 흘러나왔다. 밝고 경쾌했던 네일라의 오프닝 곡과 다르게 웬 점잖은 클래식 곡이었다. 그가 동시에 화면에 오래 묵은 동화색 속 사파처럼 보이는 일러스트가 떠올랐다. 치열했던 전쟁이 끝나고 그 한복판에 선 젊은 황제. 그런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하는 기사가 그려져 있는 일러스트였다. 밑에는 하얀 글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쭉 보았다. 황제가 자신의 충실한 기사에게 말했다. 그대는 적의 칼날 앞에 용맹하게 나서서
짐의 목숨을 구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짐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러니 짐은 그대에게 약조해야겠다. 그대의 슬아래에서 딸을 태어나거든 그 아이를 반드시 내 두 아들 중 하나와 짝지어주겠노라. 그 딸이 현명하지 못하든 아름답지 못하든 상관지 않고 자신의 아들과 짝지어주겠노라고 황제는 약조했다. 그 과분한 처사의 기사는 봄들바를 몰라 했으나 황제는 끝내 뜻을 무르지 않았다.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기사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된다. 그가 전쟁터로 떠나올 때 임신한 상태였던 그의 아이가 딸을 출산한 것이었다. 기사는 갓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클로디아라고 짓고 미래의 황후로 교육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 읽었더니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병약해 보이는 소녀가 침대에 누워있는 그림이었다. 클로디아는 선천적인 병을 앓고 있었다. 너무도 연약하여 햇살 아래로 나가 있지도 못하는 딸을 보며 기사는 의사를 데려왔다. 그리고 의사는 그런 그에게 클로디아가 10살을 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절망적인 말을 하고 떠났다. 기사는 고민에 빠졌다. 딸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황제에게 알려도 황제는 자신의 뜻을 무르지 않았다. 어떻게든 충친과 혈연을 맺고 싶다며 막무가내였다. 딸이 없다면 태어날 때까지 낳으라. 황제의 터무니없는 대답을 듣고 어떻게든 딸을 하나 더 낳아보려 해도 번번이 실패하자 기사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한다. 먼 친척집에서 여자일이 입양해 온 것이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네일라. 몰락한 가문의 딸이자 클로디아의 대용품이었다. 네일라는 착실하게 황혼과 될 준비를 해나간다. 그러나 모든 게 순탄할 것 같았던 그녀의 삶에 난관이 다가오는데 또다시 화면이 바뀌었다. 새롭게 바뀐 그림 속에서는 아까 전 병약한 모습과 달리 건강해진 클로디아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도회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1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예상했던 클로디아가 장층 건강을 회복하게 된 것이었다. 클로디아는 시간이 지날수록 병색을 벗어 화려한 미녀로 피어나고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 첫 번째 그 내용이 일단은 다 읽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봅시다 우리. 알았죠? 벗어 화려한 미녀로 피어나고 그럴수록 네일라는 화목한 가정에겐 불필요한 잡음이 되어간다. 그렇게 벼랑 끝에 모일린 네일라에겐 이제 한 가지 길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애매하게도 프롤로그 내용은 거기서 끝이었다. 그 뒤에 나온 건 그림도 무엇도 아닌 하나의 물음이었다.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그 물음 밑에 떠올라있는 예스와 노. 이번에도 나는 정해진 것처럼 예스 버튼을 눌렀다. 게임 속에 들어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나버린 지금도 가끔씩 후회하곤 했다. 그때 그 물음에 노를 눌렀다면 지금쯤 평화롭게 학점 걱정이나 하고 있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프롤로그를 보고 잠들었던 다음날 아침 나는 낯선 천장 아래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누렇게 물든 내 자취방이 아니라 웬 중세 유럽풍 통당화가 그려진 곳이었다. 당황한 채로 서성거리다가 구석에 세워진 정신 거울을 보게 된 내가 그 직후 비명을 지른 건 당연한 일이었을 거다. 거울 안에 있어야 내 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 옅어서 거의 크림색처럼 보이는 금발과 푸른색 눈을 가진 여자가 비치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게임 속에 들어와 버렸다고 할 수 있었다. 그것도 악녀인 클로디아의 몸에. 사실 이쪽 세상에 적응을 끝마친 지금도 거울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일상이었다. 누구지? 고개를 갸웃하다가 내 새로운 모습이란 걸 뒤늦게 떠올려버리는 것이다. 오늘 아침 역시도 거울 앞에서 한 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이었다. 적응이 안 돼. 확실히 미인이긴 했다. 아마 현대에 살았으면 분명 영화배우나 모델이 되었을 법한 환상적인 외모였다. 팔다리도 길어서 소화 못할 옷이 없었다. 심지어 시력마저 좋아진 까닭에 필수품이었던 안경이 이젠 필요 없었다. 다만 말 그대로 적응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였다.
아가씨, 티타임 준비가 벌써 끝났어요. 한참 얼굴 구경에 빠졌을 때 클로디아의 시녀인 마리가 문을 열고서 들어왔다. 여러분, 댓글은 안 읽을게요. 근데 일러스트 너무 예쁘다. 마리, 그녀는 네일라를 주인공으로 하는 원작에선 조연 악역 중 하나였다. 클로디아의 명령에 따라 네일라에게 실수인 척 물을 끼얹거나 발을 밟거나 식사에 독을 뿌렸다가 나중에 들키거나 그런 역할이라 할 수 있었다. 네일라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언제나 모약이나 꾸미는 비열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마리는 그냥 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평범한 소녀에 불과했다. 마음의 눈에 따라 얼굴도 다르게 보이는 걸까? 신기한 일이었다. 루크님의 호통을 듣기 전에 얼른 내려가셔야 할 것 같아요. 원래 빨리 나오시는 분이니까요. 아무래도 내 친오빠인 루크, 그리고 네일라가 벌써 장소에 나와 있는 것 같았다. 거울 속에 너무 오래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응, 곧 내려갈게. 대답 후에 가볍게 웃어줬더니 마리는 어떨 줄 몰라 하다가 볼을 붉히며 떠나갔다. 그녀는 클로디아를 꽤나 좋아하는 것 같았다. 하기야, 클로디아의 명령에 따라서 네일라의 식사에 독약도 풀려고 했던 아이였으니 보통 부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 것이었다. 물론 이번엔 절대 마리에게 그런 일을 시킬 생각이 없었다. 이번 게임에서는 네일라하고도 황태자하고도 최대한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볼 생각이었다. 훗날에 그들이 나 악녀를 여기고서 죽이지 않도록.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살아남는 거니까. 지금의 티파티도 그래서 준비한 것이었다. 사이가 소원한 영동생과 친해진 데에는 화목한 틱타임을 보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게 내 지론이었다. 하지만 지각을 했다간 오히려 반감을 사고 말 테니 나는 드레스 자락을 붙들고서 서둘러 정원을 내려갔다. 그랬는데도 조금 늦었는지 나를 제외한 네일라와 루크는 함께 테이블 앞에 지루해 죽겠다는 얼굴을 하고 앉아있었다. 오래 기다렸어? 나를 죽일 노려보는 루크를 무시하고서 나는 자리에 착석했다. 혼자 동떨어진 자리였다. 루크는 분명 나의 친오빠였지만 지금은 내 옆이 아닌 네일라의 옆에 앉아있었다. 클로디아의 악행이 들린 나머지 그녀를 싫어하게 되었다는 게 그의 설정의 탓이었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서 오래전에 플레이해봤던 클로디아와 루크의 대화를 떠올려 보았다. 클로디아, 더는 네일라에게 해코지하지 마라. 보기 추하다. 추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애가 오빠한테도 내 욕을 한 거야? 클로디아를 바라보는 루크의 눈빛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네일라에겐 아무 잘못도 없어. 그 애는 네 험남 따위 한 적 없다. 그는 점잖은 얼굴하고서 칼날 같은 독설을 마저 내뱉었다. 널 고리시킨 건 네 피해망상이지 네일라가 아니야. 오빠, 앞으로 네일라를 괴롭히는 게 내 눈앞에 또 보이면 그땐 동생이 너라 봐주지 않겠다. 그는 양동생 네일라를 클로디아의 마수로부터 지키는 든든한 오빠가 되었다는 대목을 본 기억이 났다.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니란 걸 보여주기라도 하듯 그는 나를 보자마자 적대감 가득한 시선을 쏘아보냈다. 공작가의 사용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달콤한 간식들과 폭이나 어울리지 않는 눈빛이었다. 나와 똑같은 크림색 머리카락과 벽안을 가진 주제에 적대감을 드러내는 오빠를 보다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다. 아무래도 오빠 또한 양동생과 마찬가지로 내 편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였다. 노려보지 마. 늦은 건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는 이죽거리며 물었다. 머리라도 부딪힌 건가? 네일라가 있는 자리에서 네가 사과라니. 한 달 전부터 안 하던 짓을. 한 달 전, 그러니까 이쪽 세계에 처음 오게 되었을 땐 단연 제정신이 아니었다. 지금이라 내 처지를 받아들이고서 클로디아인 척을 대충이나마 하고 있지만 적응을 못했던 그땐 여긴 어디고 당신은 누구예요? 같은 소리를 밥 먹든 해댔다. 아직까지도 가족들은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한데 내가 뭐라고만 하면 내 정신부터 의심했다. 아니, 부대친 적 없어. 늦어서 사과한 게 뭐가 이상해. 그리고 한 달 전엔 잠이 덜 깨서 그런 거라고 말했잖아. 관심 없으니 무슨 수작인지 말해. 수작이라니? 내일하고 마주보고 식사하는 것도 싫어한 네가 우릴 부른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나를 바라보는 루크의 눈빛에서 뼛속 깊은 불신의 기운이 읽혔다. 그것만 듣고서 우리 둘 다 돌아갈 생각이다. 이번에 무슨 가짜는 수작을 준비해서 나왔을 뿐이거든. 준비 중이지 궁금해서 나왔을 뿐이거든. 이따위 멍청한 티파티엔 관심 없어. 원래 루크도 내 편으로 만들어보려고 했다. 근데 지금 이 태도를 보니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다. 오히려 그는 내일날에 내 편을 만드는 일에 방해가 될 것 같았다. 나는 한숨을 푹 내쉬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편히 기댔다. 자연스레 그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됐다. 거기에 팔짱까지 끼자 그의 시선 또한 마찬가지로 험악해졌다. 오빠만 지금 먼저 돌아가는 건 어때? 뭐라고? 멍청한 티파티에 굳이 앉아있을 필요 없잖아. 원래 클로디아는 네일라를 혐오하는 만큼 자신의 친오빠인 루크를 네일라로부터 되찾아오고 싶어 했다. 그래서 네일라에겐 마녀같이 굴다가도 루크가 나타나면 아기 고양이처럼 표정을 바꾸며 그에게 안겨줬다. 그랬던 클로디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다. 루크의 떨려오는 눈빛이 그가 받은 충격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뭐? 루크의 이런 명한 표정을 본 것은 지금이 처음이었다. 충격이 어지간히도 컸던 것 같았다. 귀찮았지만 나는 친절하게 말을 반복해 주었다. 오빤 여기 있든 말든 상관없어. 지루하면 들어가든가.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네일라한테만 알려주지 뭐. 내가 가면 네일라에게 무슨 짓거리를 하려고. 그놈의 사랑스러운 네일라 때문에 혼자 상상 속 마녀와 싸우는 것이 매우 가짜라서 대답하지 않았다. 입안 한가득 케이크를 배로 물었다는 점도 대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지만 고요한 가운데 날 노려보기만 하던 그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아, 이제 알겠다. 황태자 전화를 빼앗길까봐 두려운 거였어. 응? 전하께서 너보다 네일라를 더 아끼시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 아닌가? 네일라 경쟁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 차라리 잘해줘서 알아서 물러나달라고 빌어볼 생각이었겠지. 그래서 갑자기 착한 척을 하는 거야. 거기까지 듣고 나서 나는 이 게임의 가장 커다란 줄기가 되는 핵심 설정을 떠올릴 수 있었다. 게임 설정상 공작가의 장녀인 나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황태자의 유력한 결혼 상대로 정해진 상대였다. 정략 결혼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클로디아는 자신의 예비 남편을 벌써부터 열렬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자기 운명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어디 악녀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쉽던가? 황태자인 레지스는 벌써 네일라에게 은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였다. 하긴 내가 건강해지지 않았어도 황태자는 진작 네일라랑 결혼했겠지. 황제 명령 때문에 억지로 클로디아, 즉 나를 사랑하는 척하긴 해도 사실 황태자가 진짜 원하는 건 어릴 적부터 건강하여 함께 뛰어놀았던 네일라일 것이다. 잠시 씁쓸한 기분에 빠져있는데 루크가 다시 내 성질을 긁기 시작했다. 지금 와서 네일라에게 잘해보죠. 맞자 늦었다. 현명하신 황태자 전하께서 네 추잡함 따윈 이미 다 알고 계시지. 네일라가 한 말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전하의 마음이 바뀔 일은. 전하께 파혼하자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사이좋은 연인 사이에 껴서 죽어나갈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며 약혼은 자연스럽게 깨트리는 게 현재 내 목표였다. 목숨 유지를 위해서 말이다. 물론 파혼이란 게 내가 하자고 한다고 금방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경우는 황태자 또한 나를 좋아하지 않고 있으니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듯 했다. 그런 내 속을 모르는 루크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고 그의 눈빛엔 금세 의심의 기운이 서렸다. 파혼하고 나서 뭘 하려고? 정령을 찾으러 떠날 거야. 나 싫다는 남자한테 매달리는 건 나도 싫어. 정령? 정말로 머리가 맛이 간 건가? 제국에 내려오라는 학자들과 기사들이 전부 나서도 못 찾았던 뭘 네가 무슨 수로 찾겠다는 거지?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판타지 요소가 가미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니콘, 드래곤, 페가수스, 정령, 요정, 신 등의 환상 속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다만 여기저기 널려있는 건 아니었다. 제국의 학자들과 기사들이 평생을 바쳐 살아도 못 찾았을 만큼 희귀해서 몇 냉철한 사람들은 그러한 동물들이 상상 속 존재에 불가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게임 밖 세상에서 온 나는 그것들 전부 실존함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어디 있는지도 손바닥 볼 듯 훤히 알았다. 넬라로 플레이할 적에 내가 가졌었던 직업 중에는 희귀 동물학자도 있었다. 그건 오빠가 알 필요 없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씩 웃으니 그의 표정이 굳었다. 예전처럼 자신에게 살랑살랑 애교 떨지 않고 변해버린 나를 보며 지금쯤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원작 클로디아처럼 날 싫어하는 인간에게까지 잘해줄 만큼 애정이 굶주린 인간이 아니었다. 내가 호의를 보이는 인간에겐 마찬가지로 호의로 보답할 것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악의를 보이는 인간에겐 그보다 더한 악의로 보답할 예정이었다. 그래, 써봐라. 네 그 멍청한 생각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실진 모르겠지만 일순 방박한 말이 없어진 나는 혀를 찢 찼다. 그의 말대로 공작은 자기 딸을 제 소유물 정도로 여기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인물이었다. 황제의 약속을 목숨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라면 파혼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그 즉시 내 머리를 박박 밀어서 창고 같은 데 가둘지도 몰랐다. 그것도 오빠가 걱정해줄 필요는 없지. 아버지한테 쪼르륵 달려가서 이르지나 마. 그리고 넬라 간식 충분히 먹었으면 우리끼리 좀 걸을까? 내가 어떻게 정령을 모을지도 알려줄게. 응? 방금 나만 한 거야? 다 찍히고 있죠, 여러분? 제 동생이 갑자기 불러서 나가봤는데요. 그냥 간식을 좀 달라고 난리를 치네요. 그래서 일단은 간식 챙겨 먹을 만한 거 좀 챙겨주고 다시 왔습니다. 마저 읽을게요. 네일라는 당황한 얼굴이었다. 내가 자신에게 말을 걸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10여 골대의 죄하고는 내가 그녀를 먼저 부르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놀라는 것도 당연했다. 둘 사이의 감동이 어색함이 걸으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무작정 그녀를 일으켜 세우곤 장미정원을 향했다. 높게 자라난 장미나무들이 미루를 형성하고 있어서 비밀 얘기하기엔 제격인 장소를 할 수 있었다. 다행히 아까 내가 쏘아댄 말에 자존심이 상한 루크는 따라붙지 않았다. 휴, 이제야 좀 조용하네. 루크를 상대하느라 고생했던 나는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냈다. 그러곤 이는 네일라에게로 시선 돌렸다. 이제 우리끼리 얘기 좀 해볼까? 내 말은 이제부터 자매끼리 팀워크를 좀 다져보자는 뜻이었다. 하지만 네일라의 귀엔 내 제안이 전혀 다른 뜻으로 들린 모양이었다. 좋아, 말해봐. 각오하고 왔으니까. 각오? 무슨 각오를 했다는 건지 처음엔 네일라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뒷얘기를 더 듣고 나서야 그녀의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루크 오빠까지 쫓아내고 날 데려왔으면 화가 단단히 난 거 아니야? 아니면 황태자 전화에 대해 할 말이 있거나 오빠 말대로 언니가 나를 그냥 불러내는 일은 없으니까. 두통이 생겼다. 루크뿐 아니라 네일라까지 나를 이런 취급이라니. 난 그냥 동생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과거 일은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평범한 자매처럼. 네일라의 얼굴 위로 웃음이 번졌다. 하지만 그건 기분이 좋을 때 나올 법한 순수한 웃음이 아니었다. 보고 있으면 피가 싸늘하게 식는 그런 눈웃음이었다. 목을 물어뜯으려고 고개를 바짝 세운 독사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기분마저 들었다.
내가 하는 게임 속 네일라는 주인공답게 밝고 씩씩한 소녀였다. 하지만 어쩐지 지금 마주한 네일라는 내가 아는 그때 네일라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처럼만 느껴졌다. 좀 더 어둡고 음침한. 언니답지 않아. 옛날에 언니가 직접 그러지 않았어? 우리가 평범한 자매들처럼 지내게 되는 일은 세상이 10번 바뀌어도 절대 없을 거라고. 내가 그랬어? 내가 경악하며 물자 네일라는 세상스럽게 왜 놀랐냐고 묻고 싶어하는 얼굴이었다. 그랬었나? 너무 어렸던 이야기라서 기억이 잘 안 나네. 어릴 땐 다들 바보 같은 실수다고 그러잖아. 정말 그랬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어.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부디 진심이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녀로부터 괜찮다는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실한 건 그녀의 진짜 웃는 얼굴을 보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커다란 상처를 치료하려면 그만큼 커다란 노력이 필요한 게 당연했다. 사과는 뜻으로 내게만 몰래 말해줄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정령 수직해. 알고 싶어? 그 말 진심이었어? 물론 진심이지. 난 정령을 찾으러 샤르코 섬에 갈 거야. 샤르코 섬이라면 좀 위험한 곳이지. 샤르코 섬은 제국의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무인도였다. 그곳엔 위험한 생명체들이 한가득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했다. 심지어는 해적들까지도 피해가는 위험한 섬이 그곳 샤르코 섬이었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 그곳에 정령이 잠들어 있어. 나는 그녀의 손을 놓고서 장미나무로 가 꽃 한 송이를 뽑아냈다. 사실 그 위험한 생명체들은 모두 정령이라는 단 하나의 보물을 지키기 위한 안정장치일 뿐이야. 여기 가시장면처럼. 정령이 가진 힘든 생명체의 성질과 모습마저 바꿔버린다. 그곳에 존재하는 정령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섬의 동물들을 사납고 난폭하게 바꾼 것이다. 변형된 생명체들만 처리해야 하면 그 뒤로 정령을 끼우는 건 쉬웠다. 그러니 일단 다이아몬드 미래를 생각하며 빙그레 웃고 있을 때였다. 바로 옆에서 귀를 찢어놓은 것만 같은 날카로운 빈명이 들려왔다. 밥 먹다 오이를 본 고양이처럼 밤사적으로 화들짝 튀어올렸던 나는 정신이 들자마자 곧바로 네일라부터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비명을 지를 만한 그녀밖에 없었다. 대체 안 보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다. 네일라? 무슨 일이야? 그녀에게 묻자 그녀가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다. 난 정신을 부여잡고 그녀가 가리킨 지점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잘 보니 흰 장미꽃 잎사귀에 커다란 애벌레가 붙어있었다. 아무래도 그걸 보고서 비명을 지른 것 같았다. 괜찮아. 위험한 벌레 아니야. 내가 보기엔 푸른 전방 나비의 유충 같아. 이것 또한 내가 동물학자로서 플레이할 적에 본 적 있는 생명체였다. 방금 말할 때 푸른 점박이 나비 요충으로 이들 몇 층이 지나면 아주 커다랗고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게 될 레벨이었다. 나는 그것을 살며시 잡아서 손바닥에 올려놔 보았다. 살에 통통하게 오른 것이 아무래도 그 번데기가 될 것 같았다. 이토록 큰 건 흔치 않았기 때문에 네일라에게 보여주면 제법 공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걸 그대로 들어서 눈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자, 봐봐. 자세히 보면 얼굴 꽤 귀엽게 생겼어. 게다가 지금은 이렇지만 이게 자라나면 아주 예쁜 모습이 될 거야. 라고 설명을 끝맺지 못한 건 정원 저편에서 항상 굳은 얼굴로 다가오고 있는 루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찌된 일인지 그즈는 마치 지옥에서 갓 올라온 아기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탓을 설명하던 것도 잊고서 나는 명안히 그를 불렀다. 오빠? 그가 내 앞에 멈춰선 순간 피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순식간에 다가온 그는 내 어깨를 험악하게 밀쳤다. 예쁘기만 할 뿐 불편하게 짝이 없는 구두를 신고 있었던 터라 엉덩방아를 찌를 수밖에 없었다. 뭐 하는 거야? 방금 네일라의 비명이 들렸다. 설명해. 넘어진 꼴 좋다
보기 싫다는 듯 루크가 내 팔뚝을 잡고서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팔에서 뚜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금만 더 힘을 주었으면 어깨가 빠졌을지도 몰랐다.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럼 그 비명은 뭐지?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듣지 않을 기사 대신 설명해달라는 뜻으로 네일라를 바라봤다. 그런데 이상했다. 네일라가 계속 멀뚱히 서있기만 할 뿐 상황 설명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비명을 지른 건 벌레 때문이었다고 다 오해하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일인데도 내가 아는 그 정의로운 네일라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이었다. 할 수 없이 내가 먼저 나서서 설명했다. 벌레 때문에 그런 거였어. 벌레? 그래, 네일라가 벌레를 봐서 놀란 거라고. 나는 바닥에 떨어져서 꿈틀거리고 있는 애벌레의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걸 볼 루크의 대답이 가관이었다. 벌레를 이어보면서 네일라를 괴롭혔다. 이거냐? 나는 목구멍에서 튀어나오려는 욕설을 참아내느냐 공력을 치료했다. 우리 두 사이에 계속해서 침묵이 오가자 네일라가 드디어 나섰다. 오빠 오해한 거야. 장미꽃 위에 벌레가 있어서 그랬어. 클로디아 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 루크는 뒤늦게 진실을 구하는 네일라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자 다가가서 부드러워 보이는 다갈색 곱슬머리를 쓰다듬었다. 아까까진 날 싸늘하게 놀아보았던 네일라가 루크의 앞에서 마치 순한 강아지가 된 것처럼 얌전했다. 그 모습에서 난 두 번째 위화감을 느꼈다. 정말이지 오빠가 지켜줄 테니 눈치 보거나 무시할 필요 없어. 솔직하게 말해도 돼. 응, 정말로 오해한 거야. 네일라의 태도 변화는 지금 보니 양반이었다. 내가 말할 땐 벌레로 괴롭힌 거냐며 헛소리나 늘려놓던 루크가 네일라의 말엔 놀랄 정도로 빠르게 수긍했다. 그럼 다행이다. 이제 충분히 바람 쐬면 놓였으니까 오빠랑 같이 돌아갈까? 응. 놀랍게도 그대는 그대 돌아가려 했다. 아직도 억울해하고 있는 날 놔두고서 말이다. 절대로 그대는 보내줄 수 없다. 난 즉시 그의 앞에 몸으로 막아섰다. 잠깐만, 사과는? 200번이나 플레이해본 결과 알게 된 건데 내가 죽이려고 시도하는 건 네일라와 레시스뿐이 아니었다. 그 둘보단 약하더라고. 루크 또한 날 죽인 데 지대한 공을 세우는 인물 중 하나였다. 플레이어 캐릭터인 네일라에게 내 악행에 대한 단서를 남긴다든가 하는 식으로 말이다. 여기서 사과도 안 받고 어영부영 글을 보내주면 안 되는 건 그래서였다. 이대로 보내주면 그는 제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무조건적 나를 매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본 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과를 받아내는 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살상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었다. 똑바로 사과해. 오해한 거잖아. 오빠 머릿속에선 내가 얼마나 사악한 인간인지 몰라도 현실은 그게 아니란 걸 알았으면 사과해야지. 그의 시선이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었다. 무슨 꼴을 당해도 자신에겐 실실 웃기만 하던 내가 정당하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조차 그에겐 퍽 충격적인 일로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그래, 미안하다. 시시한 사과였다. 하지만 억울하진 않았다. 그에게 잘못을 인정하게 만든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컸다. 훗날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는 이번 사건을 떠올리며 고민해보게 될 것이다. 이번처럼 자신이 오해한 것은 아닌지 말다. 그거면 되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그의 앞에서 비켜주었다. 방으로 오는 길에 고민을 거듭했다. 과연 내가 이 집에서 저런 오빠와 동생을 곁에 두고 무탈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였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답은 금방 나왔다. 당장은 괜찮더라도 이대로 가면 언젠가 성가신 일이 생겨날 게 분명하리란 것이었다. 나를 증오하는 인물들이 한 지붕 아래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무탈할 수 있겠는가? 적응 기간이었던 지금까지는 루크의 저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그냥 무시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가능하다면 피할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나는 방에 도착하자마자 수첩을 꺼내든 나는 그 첫 번째 줄에다가 이렇게 적었다. 장기묘표 1. 출가. 왜냐하면 독립할 힘을 충분히 키워. 집을 나오려고 했지만 상황인 만큼 출가를 첫 번째 목표로
조정했다.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여러분. 송아 부르지마. 아직 영상 찍고 있어. 지금은 다는 이거 읽었죠, 여러분? 첫 번째 목표를 적어놓고 그 다음 줄에 두 번째 목표를 적었다. 장기 목표 2. 파혼. 황태자는 내 사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였다. 언뜻 보면 네일라가 복수를 위해 황태자를 이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황태자 자신도 날 꽤나 증오하고 있을 게 분명했다. 나라는 장애물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못한 건 둘째치고 네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괴롭히기까지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즉 그를 하루빨리 놓아주고 칭으로 남는 게 내 생존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길이라 할 수 있었다. 장기 목표 3. 네일라와 관계 회복. 그것을 적혀놓고선 한참을 펜대만 굴리고 있었다. 물론 처음엔 네일라와 관계를 회복하는 게 내 목숨을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까 전 네일라의 반응이 그냥 넘기기엔 상당히 이상했다. 왜 그녀는 내가 오해받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았을까? 마치 그러한 혼란을 기대하고 있던 사람처럼 말이다. 원작의 네일라라면 타인이 오해받는 사람을 넉넉히 지켜보는 비겁한 짓을 할 리 없었다. 왜지? 무언가 찜찜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던 나는 일단 세 번째 목표는 보류해두기로 했다. 그녀에 대해 확실히 알 때까지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맞죠 이거?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는 출가와 파혼. 아무래도 내일 당장 황태자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았다. 황태자 또한 나처럼 파혼을 원하는 인물이었다. 같은 목표를 가진 동지로서 내게 도움을 줄지도 몰랐다. 아니 사실 동지를 여기고 돕는다기보다는 거머리라도 떨쳐내되 먹고 떨지란 뜻으로 도움 확률이 더 컸지만 뭐 어떤가? 나는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하자는 주의라 그런 건 따지지 않았다. 단기 목표. 황태자와 만나서 파혼 의지를 밝힐 것. 그 과정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얻을 것. 할 일을 정해두자 마음이 한껏 편안해졌다. 계획 수첩을 어디에 감출까 고민하던 나는 그것을 서랍 마지막 칸,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어제 계획한 대로 황태자를 만나기 위해 느지막한 오후를 틈타 황궁에 찾아갔다. 맘 같아선 해 뜨자마자 찾아오고 싶었지만 안 그래도 날 질색하고 있는 황태자에게 굳이 스토커 같은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는 없었다. 마차를 세워두고 혼자 궁에 들어서자 황태자의 시종이 나와선 나를 알현시로 안내했다. 시종은 황궁에서 일하는 자단께 다소 거만한 낯짝으로 이렇게 통보했다.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전하께선 바쁘십니다. 혐오감을 담아 내려보던 것 같은 눈빛하며 퉁명스러운 말투까지. 좋은 마음으로 보려고 해도 시종치고 태도가 영 좋지 않았다. 알겠다. 가서 약혼녀가 방문했다고 알려드리도록. 제가 참 민감한 일은 아니지만 그냥 다음날 찾아오시는 건 어떠신지요? 전하께서는 오늘까지 처리해야 할 일들 때문에 매우 바쁘십니다. 15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충분한 일이다. 게다가 내가 가진 윤건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야. 우리의 약혼에 대한 것이니까. 거기까지 말을 했는데도 그는 머뭇거렸다. 결혼식을 앞당겨달라고 부탁하실 생각이라면 시끄럽다. 네가 할 일은 당장 전학께 가서 내 방문을 알리는 것이야. 내게 주제넘는 참견하는 게 아니라. 기어코 언성을 높이고 나서야 시종은 고개를 까딱 숙이고선 말을 전하러 떠났다. 꼭 화내내야 말을 알아듣는 꼴이라니 한심했다. 나는 분노를 식히고자 집에서 가져온 기타 부채로 부채질하며 황태자를 기다렸다.
그 시간 동안 머릿속에 황가에 대한 정보가 스르륵 떠올랐다. 현 황제에겐 아들이 둘이 있었고 둘은 각각 네리탄 그리고 레지스로 불렸다. 나를 죽인 레지스 황태자는 실은 이 황자, 즉 둘째 아들이라 원래라면 황태자가 되지 못할 자였다. 하지만 1황제인 네이탄에겐 황제의 뒤를 잇지 못할 만한 아주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둘째 아들인 레지스가 황태자가 되고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운으로 황태자의 권력을 움켜쥔 레지스는 그 권력을 나를 죽이는 데 사용했다. 쯧. 예전엔 이 설정에 불만을 품은 적이 없었는데 그의 손이 죽을 입장이 되니 생각이 달라졌다. 마음 같아선 억울하게 황자를 밀려난 네이탄의 문제를 해결해두고 그를 황제로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그건 레지스를 황제로 지지하는 모든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꼴이었다. 가능하다면 굳이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만한 짓은 저지르고 싶지 않았다. 결국 살아남으려면 레지스와 파운에서 친하게 지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지? 난 가만히 중얼거리며 시계를 살폈다. 멍하니 생각에 빠져있느라 몰랐는데 벌써 40분이 지나 있었다. 정말 많이 바쁜가 보거나 더 일찍 올 거였나. 그런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다. 한편 시간을 의식하기 시작해서인지 그 뒤엔 시간의 흐름이 더욱 더디게 느껴졌다. 시계 속에서 시계추가 좌우로 흔들리는 걸 멍하니 관찰하며 그렇게 기다리고 계속 기다렸다. 기다리기 시작하고 1시간이 지났을 땐 그냥 별 생각이 들지 않았다. 아까 바쁘다고 했으니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2시간이 지나자 슬슬 열이 올랐다. 아무리 바쁘다지만 삶이 2시간씩이나 기다리고 있으면 내려다보기라도 하는 게 예의일 것이다. 황태자였어 철저하게 예절 교육을 받았을 그가 약혼녀를 이렇게까지 기다리게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2시간 30분. 이제 다 때려치우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다린 게 아까워서 30분만 더 기다려보기로 마음먹었다. 마침내 3시간 다 했어. 나는 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알현실에 나갔다. 뒤에서 황새 시녀들이 가시는 것이냐고 말을 걸었던 무시했다. 지금 누군가 대화를 나누면 그대로 폭발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굴욕감을 삼키며 성큼성큼 한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나는 멀리서 보이는 형체를 보고서 문득 거울을 멈춰섰다가 헛웃음을 흘렸다. 설마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정원에서 한가롭게 차를 마시고 있는 인물이 황태자일 리가 없지 않은가. 바쁘다는 핑계로 날 3시간이나 기다리려 하는 인물이 고작 차나 홀짝이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는 없었다. 그가 레지스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 한국에서 저토록 밝은 금발이 가진 건 그밖에 없었다. 황제는 나이가 들어 백발이었고 네이타는 황후를 닮아 흑발이었던 것이다. 나는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바로 뒤에서 걸음을 멈췄다. 전하? 내 목소리를 듣고 레지스의 고개가 천천히 내 쪽으로 향해 왔다. 자신의 뒤에 서 있는 나를 본 순간 그의 눈가는 경멸의 빛이 서렸다. 저토록 아름다운 눈동자로 끔찍한 눈빛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커다란 바퀴벌레라 보는 눈빛으로 그는 클로디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서 차를 따르던 아까 그 거만한 시종 또한 내게 경멸을 찬 시선을 보내왔다. 3시간 바람 맞으면 알아서 꺼져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찾아온 게 끔찍하다는 얼굴이었다. 어쨌거나 그들 표정을 본 순간 레지스가 날 일부러 피했다는 게 확실하게 되었다. 불쾌하게도 아직 할 말이 있었으니 아직 꿈차고 겹쳤다. 여기 계셨네요. 응, 마침 티타임 시간이라. 바쁘다고 해서 3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여기 계시네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저거였다. 티타임 시간이란다. 저는 사실 알현실에 있었어요. 응, 안 그래도 곧 가려고 했어. 황태자의 거만한 시종이 말을 전하는 걸 깜빡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잠깐 했었다. 그 부질없는 희망은 레지스의 말 한마디에 가루처럼 부서졌다. 그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 찾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이른 내가 속상처럼 서있자 그는 인상 구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귀찮음을 숨기려는 작은 노력조차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 마셨으니 가서 들어볼게. 무슨 얘긴지. 굳이 아르헨실까지 갈 필요 없겠네요. 그냥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분노를 소극적으로만 표현하기 위해 나는 테이블 위에 부채에 탁 소리나게 내려보았다. 내 그런 공격적인 태도에 그는 의외란 눈빛을 보내었다. 원래 클로디아는 황태자에게 끔찍하리만큼 매달려왔다. 그의 앞에서 비구라에 굽신거린 건 물론이고 기회만 되면 그와 한 방에 들었었다. 그랬던 여자가 알현실까지 갈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걸로 모자라 이제 앉지도 않는다는 건 그가 느끼기에 조금 의외일 것이다. 그래, 무슨 말이 하고 싶어? 내가 자리에 앉지 않으니 그도 마찬가지로 서서 내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물론 핑크빛 기류까지 따위는 아니었다. 저기야 긴장감이라 부르는 편이 더 어울릴만한 기류였다. 파혼하고 싶어요. 응? 방금 파혼이라 들은 것 같은데 맞나? 어리둥절해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대로 들을 생각 맞아요. 파혼하고 싶어요. 기뻐서 날뛰기라도 할 줄 아는데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얼어붙은 것처럼 굴었던 그가 마침내 간신히 입술을 움직였다. 왜? 황으로 사는 게 별로 즐겁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를 들은 레지스의 입가가 삐뚤음하게 올라갔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비웃음이었다. 마치 재미없는 농담을 들었을 때처럼 그는 기분 나쁜 미소를 흘렸다. 즐겁지 않을 것 같다고. 제 대답이 이상한가요? 아니, 그건 아니야. 그나저나 어떻게 파혼하겠다는 거야? 아버지께서 허락은 하셨어? 아니요, 아직은 허락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받아낼 생각이에요. 황제 폐하를 잘 설득해서 약혼은 어떤 걸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걸 부탁드리려고 온 거니까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시도는 해볼게. 워낙 고집불통이 분이라 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부탁드려요. 더 할 말은 없는 거지? 오늘 좀 바빠서 이야기 많이 못 들어줄 것 같아. 네, 없어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일그러지게 보였지만 무시하고 뒤돌아섰다. 정말 약혼 관계만 아니었다면 저주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을 만큼 무리한 인간이었다. 그만큼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지라 성큼성큼 그들로부터 멀어졌다. 아, 부채. 쿨하게 퇴장한 데 너무 힘을 줬나 보다. 아까 테이블 위에 둔 부채를 그대로 놓고 와버렸다. 마차가 있는 곳까지 반쯤 왔던 나는 걸음을 돌려서 레지스가 있을 그곳을 돌아갔다. 다리가 빨라서 그들이 있던 정원 근처까지 온 건 순식간이었다. 이제 커다란 나무 하나 돌아가면 부채를 놓고 온 티테이블이 나올 거였다. 제가 아까 놓고 온 물건이 있노라고 말하며 나무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려던 그때 내 귓가에 둘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정말로 피곤해. 이번엔 또 무슨 수작인지. 처음 들린 건 분명 레지스의 목소리였다. 피곤? 이거 설마 내 뒷담 현장? 그런 생각이 떠오른 그 즉시 나는 숨소리를 줄이고서 나무 뒤에 반짝 붙어 숨었다. 레지스가 심타 한탄이라도 하듯 투덜대자 희중이 낮은 소리로 웃곤 그에 대답했다. 뻔하죠. 하도 들이대도 안 되니까 이제 작전을 바꾼 겁니다. 결국 목적은 전하의 환심을 사보려는 것일 테고요. 네 생각에도 그렇지? 네. 아마 그렇게 해놓고 진짜로 파혼이 되면 울고불고 내달리면서 다시 생각해달라고 할 게 분명합니다. 머리가 나쁘면 쓰는 수법도 뻔한 법이죠. 시종의 어처구니 없는 추측을 듣고서 레지스는 그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재수 없는 비웃음은 피식 흘렸다. 쯧! 그래봤자 가망 없다는 것 좀 말씀해 좋겠는데 난 그렇게 드센 여자는 딱 질색이라서.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리 바라해봤자 안 된다는 걸 언제쯤 깨달을지.
그들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깰게 되면 경박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럴수록 내 혈압도 높아져 혈관이 못 견디고 터져나갈 것만 같았다. 이럴 경우 보통 삶이라면 조용히 뒤져야 떠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난 이런 거 보고서도 그냥 눈물이나 짜면서 돌아갈 정도로 순한 삶은 못 되었다. 그러므로 피키가 가실 때까지 주먹을 꽉 쥐고 그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레지스와 그의 시종은 내 등장을 못 보고 여전히 낄낄대며 웃어대고 있었다. 걸음소리를 크게 내며 접근했더니 그제야 그들의 웃음소리가 차츰 잦아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둘 다 나를 발견한 순간 그들의 얼굴은 백지처럼 새하얘졌다. 뒷담가다 걸린 사람들이 흔히 그러하던 말이다. 클로디어. 부채를 놓고 가서요. 난 보란듯 내 부채를 휙 낚아챘다. 너희 말은 똑똑히 되었다는 나름의 의사표시였다. 그러자 그들의 얼굴은 새하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화했다. 이제야 좀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모양이었다. 아마 그대를 떠나도 일주일 내내 입을 뻥뻥 차댈 테지만 나는 이 정도에서 끝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시종과 무슨 얘기를 나누신 건가요? 굉장히 즐겁게 웃으시던데.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만 열심히 피해 다녔다. 나는 그에게 바짝 다가가서 다시 강조했다. 저도 같이 웃고 싶어요. 별거 아니었어. 남자들 농담 들어도 재미없을 거야. 그냥 가. 아까부터 땀을 뻘뻘 흘리는 게 안 가면 저들 탈진한 기세라 이쯤에서 그만두기로 했다. 내가 뒤로 조금 물러서자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를 한번 때려봐주고서 떠나려는데 그 순간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말이 시종으로부터 들려왔다. 어느 멍청한 여자에게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시종의 방향을 돌아보았다. 그는 황태자의 권력이 제 권력이라도 되는 줄 안지 오만하기 짝이 없는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누가 보면 그가 공작가 휴게이고 내가 시녀쯤 되는 줄 알 지경이었다. 멍청한. 내가 그렇게 되물으며 다가가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레지스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눈치였다. 아니면 내가 레지스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행패 부리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거나. 나는 그런 거의 예상을 불안듯 깨트려주기로 했다. 짝! 경쾌한 소리 한 게 그의 얼굴이 휙 돌아갔다. 시정 교육을 다시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감히 귀족 앞에서 말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누군지 모를 레이디지만 대놓고 멍청하다고 치간다니요. 여성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지 못한 건가요? 황태자의 시종이라봤자 시종은 시종이다. 여기서 내가 그의 뺨을 후리친다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었다. 자기 시종을 때렸다며 레지스와 공작가의 영예인 나를 처벌하게 된 가능성도 적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가문 문제로 번질 텐데 황태자인 그가 그만큼 멍청할 리는 없었다. 클로디아, 아랫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손을 올리는 그 천박한 태도는 어디서 배워온 거지? 공작의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는 건가? 나를 보는 레지스의 시선은 혐오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마지막에 목소리가 조금 떨린 것도 같지만 이 정도면 잘 해냈다. 나는 부채를 꽉 쥐고서 이번에야말로 그들로부터 멀어졌다. 아마 내가 떠나고 나면 또다시 내 뒷담을 까달지도 모르지만 이제 적어도 날 우습게 여기진 않을 테니 그거면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워둔 마차에 도착하기 직전이 되자 바로 생각이 바뀌었다. 여전히 속이 풀리지 않았다. 뺨도 때리고 할 건 다 했는데 여전히 마음속 응어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저 건방진 종자들에게 좀 더 화끈한 복수를 하고 싶었다. 그대로 서서 손톱을 잘근잘근 깨무던 나는 이내 좋은 방법을 떠올렸다. 그 사람이 있었지? 멈췄던 내 두 다리가 도로 바쁘게 항공적으로 움직였다. 이번엔 레지스의 궁이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었다. 나는 레지스에게 자리를 빼앗긴 불운의 인물 네이탄 제1황자가 있을 항공으로 향해 갔다. 원래 내 계획은 레지스의 황심을 사서 목숨 부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를 만나고서 마음이 바뀌었다.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지 않은가. 게다가 그 시즌까지 그 모양이라니 더더욱 용서가 안 됐다.
그래서 플랜 B를 실행하기로 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레지스를 버리고 네이탄과 손을 잡는 계획이었다. 나는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우선 네이탄의 궁안을 들어섰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손님의 방문을 알리는 신호가 오갔다. 저하를 알려달려 오셨습니까? 아직 소년티를 다 벗지 못한 어린 시종이 내게 조심스레 물어보기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러자 시종의 눈빛에 의문의 빛이 번져갔다. 내가 황태자의 약혼녀라는 건 황혼 시종으로서 당연히 알 테고 남동생의 약혼녀가 혼자서 형을 찾아온 게 의문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 하기야 흔한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전하께 전해주렴. 놓치면 평생을 후회할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허세가 아니었다. 난 정말로 그의 인생을 180도를 바꿔놓을 수 있을 정보를 가지고 왔다. 오직 게임 밖에서만 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양질의 정보였다. 알겠습니다. 시종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일단 내 말을 전달하러 떠났다. 나는 다른 시녀들로부터 알연실로 안내받았다. 잠깐의 기다림 속에서 나는 네이탄의 정보를 떠올려 보았다. 게임 속 공식 카페에서 읽은 그의 설정이었다. 네이탄 제1황자. 올려라면 황제의 뒤를 이어야 했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 때문에 동생에게 자리를 빼앗긴 불운의 황자. 언제나 얼굴을 두꺼운 손으로 꽁꽁 감싸 눈만 내놓고 다닌다. 동생을 질투하여 모략이 꾸미고 있다는 소문도 돌지만 그의 비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그의 수기가 적혀 있었다. 그의 위에는 인물 일러스트도 그려져 있고 말이다. 일러스트라고 해봤자 천을 꽁꽁 쌓인 모습을 그려놓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볼 수 없었다. 다만 유저들 사이에 돌았던 근거에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흑발을 가진 굉장한 미남이었다. 어쨌든 게임의 전반적인 스토리와 인물들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그에 대해서도 열심히 조사했었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 그가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은 바로 여자 닿으면 강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저주라는 걸.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려면 아주 먼 과거, 제국이 건국되었던 때로 돌아가야 했다. 여러 소환국을 통일하고 이 땅에 처음으로 제국의 깃발을 꽂은 이후 초대 황제는 자신의 용맹함을 과시할 만한 상징물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아직도 들끓고 있는 당류 저항 세력을 발밑에 무릎 꿇도록 만들기 위해선 그만한 카리스마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고민하던 그는 대륙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던 어떤 성물을 찾아 그걸로 왕자를 장식할 계획을 세운다. 수많은 몬스터들이 지키고 있다던 그 성물을 찾아오는 것만큼 자신의 용맹함을 확실하게 증명할 만한 수단은 없다는 판단이었다. 성물을 갖기 위한 험난한 여성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죽었고 많은 이들이 다쳤지만 결국엔 찾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는 순간 성물을 지키고 있던 정령이 나타나 그에게 말했다. 신의 물건을 탐하는 오만한 인간아, 너의 핏줄에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정령이 내린 저주란 이러했다. 너의 후손 중 밤하늘 빛깔의 눈동자를 가지고 태어난 자는 모두 고독함 속에서 홀로 죽어가리라. 초대 황제는 코웃음 치며 성물을 황궁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하지만 황후가 세 번째 아들을 출산하는 그날 그는 저주가 진짜였음을 깨닫게 된다. 밤하늘처럼 짙은 남색의 눈동자를 타고난 세 번째 아들이 여자와 닿기만 하면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뒤에도 저주는 핏줄을 타고 이어져 내려와 밤하늘 눈동자를 가진 아이들을 괴롭게 만들었다. 여기까지가 내가 아는 이야기였다. 여하튼 그 저주의 희생자 중 한 명인 네이탄은 여자가 손끝만 닿아도 강렬한 고통을 느끼게 되며 실수라도 닿는 걸 피하지 않기 위해 온몸을 가리고 다닌다는 설정이었다. 물론 얼굴도 예외는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정말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여자가 닿을 수 없다는 건 즉 후계를 생성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뜻이므로 자연스럽게 황태자의 다리까지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형으로 태어났음에도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그 저주를 해제할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타르나상에서 자라는 전렁초라는 식물의 즙을 내서 마신 뒤 그 몸을 꾸준히 만져주면 저주의 힘을 물리칠 수 있었다.
다만 그 식물의 즙을 황자 본인이 먹어선 안 된다. 먹는 순간 그의 몸속에서 주임의 충돌이 일어나 급사하게 되므로 오직 다른 사람이 먼저 섭취하여 그를 만져주는 방법을 써야만 했다. 차기 황제인 루벨러시스 영의 귀한 분이 이런 곳에 다 오셨군. 생각에 잠겨있던 나는 갑자기 들려온 낡고 굵은 목소리에 정신 차렸다. 어느새 황제가 알현실 안으로 들어와서 맞은편 자리에 알고 있었다. 기척이나 내고 다가오면 더 놀랐을 텐데 앞에 안기까지 전혀 알아챌 수가 없었다. 동굴에서 말하는 것처럼 낮고 굵게 울린 그의 목소리는 상당히 매력적이었지만 그와 별개로 이렇게 기척 없이 다가오는 점이나 비꼬는 것 같은 껄렁한 말투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상관없었지만 황자저하를 뵀습니다. 그래, 이렇게 직접 마주하는 건 처음인가? 그의 말대로 우리가 직접 만나 대화하는 건 처음이었다. 심지어 이곳 세계의 게임을 즐길 때에도 나는 그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다. 게임 도중 우연히 그를 마주칠 때마다 네이타 왕자와 마주쳤다. 말이 없다. 내가 먼저 말을 걸어볼까? 이런 메시지가 뜨곤 했는데 나는 항상 노를 눌렸던 것이다. 얼굴이 안 보이는 데다가 음침하지까지 한 네이타 왕자에게 호감이 생기지 않았던 탓이었다. 물론 오직 그것만은 아니었다. 내가 그를 피해 다닌 이유는 하나 더 있었다. 좀 위험한 남자이기도 하니까. 네이탄의 호감을 사놓고도 연애는 레지스와 해버릴 경우 네이탄이 자꾸 동생을 죽이고 폭군이 되려 해서 게임의 난이도가 올라가 버린다. 쉬운 게임을 원한 내가 그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않았던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궁지에 물린 지금 그는 꽤 쓸모가 있는 카드였다. 설령 폭군의 씨앗이라 하더라도 그와 손을 잡아야만 했다. 말을 걸기에 앞서 석개심하는 척하며 그를 슬쩍 살펴보았다. 얼굴을 전부 가리고 있었으나 내가 볼 수 있는 건 눈뿐이었다. 졸졸 말린 천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은 차가운 밤하늘 같은 색이었다. 완전한 검은색도 완전한 푸른색도 아닌 어두운 빛깔의 남색.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비록 그의 시선이 오만하고 날카로웠다 하더라도. 왜 말이 없지? 얼굴을 가리고 있어 불쾌한가? 그런 거라면 미안하군. 벗을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내가 빤히 바라본 게 자신의 얼굴을 가린 천을 불쾌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아니요, 사과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럼 다행이고, 그래서 용건이? 전에 듣기론 무슨 제한이 있다고 하던데. 드디어 말할 때가 왔다. 나는 입을 열기에 앞서 숨을 크게 내쉬었다. 아마 내 생각을 다 말하고 나면 정신병자 취급받겠지만 상관없었다. 내겐 이 미친 계획을 함께하자고 설득할 자신이 충분히 있었다. 제가 바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레지스 전화 파혼하기 원해요. 긴 침묵의 시간이 찾았다. 하기야, 내가 생각하기에도 금방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다.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레지스 당사자가 아닌 자신에게 찾아와 파혼을 구하는 나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웬만한 일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던 그도 약간은 당황한 듯 보였다. 얼굴을 감싼 천 사이로 검지를 집어넣어 콧등을 긁적거렸다. 그 녀석이 뭔가 실수한 건가? 형으로서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나보다 당사자에게 가서 따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야. 흥분에 참지 못한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혹여 다할까 그가 어깨를 슬쩍 삐는 모습을 보여 좀 무시하고 말을 잃었다. 그냥 따지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 아코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레지스 전하께선 저를 아예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하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결혼 끝엔 불행이 예정돼 있죠. 그래서 저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의 손을 마주잡고 싶었지만 불가능한 일이므로 대신 가만히 눈을 응시했다. 저를 불행 속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니까요. 그의 미소에 쓴 기운이 서렸다.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황궁에서도 가장 구속자리로 밀려난 인간이야. 기껏 찾아왔는데 미안하지만 내겐 이 약혼을 깨줄 힘이 없어. 네이탄이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다는 걸 모르고 왔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나를 끔찍한 결혼으로부터 구원해줄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었다. 그 근거는 바로 황제의 죄책감이었다. 내가 알기로는 황제는 네이탄에게 상당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피를 타고 내려오는 저주 때문에 죄 없는 아들이 고통받게 되었다면서 말이다. 그러니 황제에게 유독 아픈 손가락인 네이탄이 무언가를 강력하게 요구하면 황제는 그에 넘어가줄 확률이 컸다. 아니요, 저하께선 충분히 그럴 힘을 가지고 계세요. 난 그가 또 이 일을 제기하기 전에 급히 말을 이뤘다. 제 계획을 듣고 나면 미쳤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만큼 제가 이 결혼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었으면 해요. 계획? 말하기 전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 내가 경고한 대로 그는 분명 이 말을 듣고 날 미친 여자를 취급할 테니까. 일단 저랑 결혼해주세요. 네이탄의 얼굴에서 보이는 부분이라고 눈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표정이 어떨지 뚜렷하게 상상할 수 있었다. 아마 길 가다가 뒤통수에도 갑자기 얻어맞는 얼굴일 거다. 동생 약혼녀가 형은 자신에게 쳐져 청혼하면 누구나 그런 얼굴일 테니까. 뭐라고? 역시나 그의 눈동자는 금세 충격과 공포로 물들어갔다. 미래의 폭언이 될 수 있는 남자에겐 어울리지 않는 감상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의 놀란 눈이 제법 귀엽다고 일순 생각해버렸다. 놀라지 마세요. 놀랄 말을 해놓고 놀라지 말라는 건. 아니 그보다 레지스도 이 일을 아나? 내가 레지스에게 말한 건 파혼하자까지였다. 네이탄과 혼인할 예정이라는 이야기는 당연하지만 꺼낸 적이 없다. 그걸 솔직하게 밝혔다간 내 제안이 단숨에 무시당할 것이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슬쩍 빼놓고 말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물론 전하께서도 파혼해달라는 제청을 흔쾌히 받아들이셨답니다. 사실 그분께서 가장 바라고 계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롯이 폐하를 설득하는 건 제게 맡기었어요. 다행히 그는 더 묻질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황제 폐하를 설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하께선 잘못 읽었네요. 그러니까 결국 황제 폐하를 설득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하께선 그 부분의 의견을 꺾을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무기를 가지고 계시죠. 설득할 수 있는 무기라니? 황제가 네이탄에게 가진 죄책감이 그 무기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적당히 대답을 지어내기로 했다. 그분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시잖아요. 가족이야말로 가장 큰 무기가 아닐까요? 폐하를 설득해 주신 뒤엔 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청혼해주세요. 그래야 제 아버지께서도 쉽게 허락하실 테니까요. 황당하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그 실수를 터뜨렸다. 쿡쿡거리며 웃던 그는 등받이에 기대고 있던 몸을 이내 내 쪽으로 숙여왔다. 왜 나를 찾아왔는지는 이제 알겠고 그럼 그 일에서 내가 얻는 이들은? 제 부탁을 드려주신다면 저 또한 저께서 가장 바라고 계실 소원을 이루어드릴게요. 그가 가장 바라는 소원은 당연히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일 거였다. 그의 미간이 얇게 찌푸려졌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 줄 알고.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아요. 지금까지 가만히 내 말을 들어주었던 그가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미 예상하던 반응이라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내 서늘하게 가라앉은 시선과 그의 흥분으로 달궈진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나가. 믿으셔야 해요. 누구보다도 간절한 그였으니 내가 던진 미기를 어떻게든 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내게 보여준 건 끝에 보이지 않는 불신의 시선이었다. 황족의 능멸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건가. 쓸데없는 소리 말고 돌아가. 나는 떠나려던 그의 앞에 빠르게 막아섰다. 무엇이 그리 못 믿어오신 거죠? 내 간절한 물음에 그가 분노를 눌려 담은 소리로 답했다. 이미 똑같은 소리를 하는 자리에 수백 명도 더 찾아왔었지. 내 어머니께선 그 사기꾼들을 믿고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결국엔 배신당하셨어.
그 탓에 상심이 컸던 그 여린 분은 괴로울 때 차마 말을 끝맺지 못하는 그를 대신하여 내가 입을 열었다. 기억해요. 황후폐하께서 세상을 등지셨을 적엔 모두가 눈물을 흘렸죠. 지금은 고인이 된 황후, 즉 황자의 모친은 원래부터 심성이 여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병약한 인물이었다. 아들이 황가의 저주를 잊게 된 걸 알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 마음고생을 하다가 결국 사망했다는 게 내가 알고 있다는 바였다. 알고 있다면 네가 얼마나 멍청한 거짓말을 한 건지 돌이켜보면 반성하도록.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가 나가지 못하도록 앞에 단단히 막아서곤 시선을 마주치고 했다. 제 말이 거짓이라면 저를 황실의 능멸한 죄로 처형하셔도 좋아요. 처형이란 말까지 입에 담은 건 그만큼이나 내가 자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붙잡았다. 맨살이끼리 닿은 게 아닌 장갑을 사이에 두고 닿았기 때문에 저주가 발동하지 않았다. 이 손으로 저를 직접 처단하신다 해도 전화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단 한 번만 믿어보세요.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저하께선 영원히 그 고독 속에서 벗어나실 수 없어요. 결혼도 하지 못하고 홀로 고독하게 늙어주는 건 누군들 원하겠는가? 나는 그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았다. 그래서 결국엔 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믿었다. 다음에 다시 찾아올 테니 그때까지 마음을 정해주세요. 제 쪽은 오히려 독이 될 터였다. 나는 설득하는 대신 꾸벅 고개를 숙이고 그곳을 떠나왔다. 한국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로 내겐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은 성미에 맞지 않았고 나는 시간이 남아도는 틈을 타서 정령토를 구해오기로 마음먹었다. 어차피 조만간 네이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니 미리미리 준비해둬서 나쁜 건 없다는 계산이었다. 정령토는 타르나 탄에서만 구할 수 있는 양초긴 해도 사실 구하기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다. 타르나 산 자체가 그리 위험한 것도 아니거니와 그 산 곳곳에 워낙 흔하게 피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환족들은 정령토로 저주를 치료해봐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다른 비슷한 양체들도 소용이 없는데 그중 흔하고 맛없는 풀이 자신들을 구원해주리라고 생각도 못한 것이다. 내겐 잘된 일이었다. 덕분에 황자를 쉽게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었다. 타르나 산으로 가는 마차 안에서 나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내 시종을 들기 위해 따라붙은 마리가 그 모습을 보고 위아래하며 물었다. 아가씨, 오늘 아침부터 즐거워 보이세요. 마리가 의아해하는 건 당연했다. 원래 클로디아는 절대 상큼한 얼굴로 콧노래 같은 걸 부를 성격이 아니었던 것이다. 클로디아의 평소 상태는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네일라를 경멸하며 비웃고 있거나 이 둘 중 하나였다. 일이 잘 풀리고 있거든. 그런가요?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잘 됐네요. 조금 뒤에 나와 함께 산을 타게 되리란 걸 아직 모르는 터라 마리는 기뻐 보였다. 과연 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약초를 캐게 되더라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마리아 떠드는 사이 마차는 산 아랫마을 어귀에 도착했다. 멈춰선 마차 안에서 나는 마리를 향해 진지한 얼굴로 일렀다. 그런데 마리, 우리가 오늘 뭘 했는지 절대 아무한테도 말해선 안 돼. 네? 어째서요? 그냥 안 돼. 비밀 지켜줄 수 있지? 클로디아를 향한 충성심이 강한 마리라면 충분히 비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역시나 마리는 굳은 다짐이 엿보이는 눈빛하고 대답했다. 무덤까지 가져갈게요. 좋아. 그럼 이제 아까 챙겨온 편한 신발로 갈아 신어. 미리 편한 신발을 신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은 건 가족들에게 내게 쇼핑을 간다고 거짓말해 두었기 때문이다. 황제의 저주를 풀 약초를 찾으러 등산다가고 말했다간 정신병원에 갇히고 말 테니까 말이다. 마리와 함께 났던 편한 옷과 신발로 갈아 신었다. 곧 우리는 함께 마차 밖으로 나와 산을 타기 시작했다. 위험한 동물이나 상점 같은 게 다니는 산도 아니라서 호의는 필요하지 않았다. 아가씨? 어째서 갑자기 산을... 저기 있다. 찾았어. 나는 말을 뒤로하고 서둘러 연보라색 꽃이 보인 곳으로 달려갔다. 역시 잘못 본 게 아니었다.
나무 그늘 아래 정령쪽 꽃송이가 하늘하늘 흔들거리고 있었다. 삽 좀 줄래? 내 말에 따라 마리는 작은 가방 속에서 작은 삽을 꺼내 내밀었다. 나는 그것으로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심하며 정령초를 캐냈다. 그날 캔 수십 뿌리의 정령초는 잘 달려서 유리병 2개에 나눠 담았다. 그중 하나는 보관, 남은 하나를 들고서 다시 황제를 찾아갔다. 황제를 만나기 전에 약물을 마시고 그의 몸을 부드럽게 한 번만 마사지해도 그의 증상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내 힘을 보이면 신뢰를 사는 건 시간 문제였다. 1시간, 아니 1분만 주어져도 나는 그의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제대로 시도해보기도 전에 난관이 발생했다. 만나시길 원치 않습니다. 완해집니다. 네이탄의 시종이 내 앞에 막아서며 단호하게 그리 말했다. 나는 잠시 당혹감을 느끼고 말했다. 그러다 간신히 정신 차리고 고개 내저었다. 돌아갈 수 없다. 난 오늘 꼭 전화를 뵈야만 한다. 내가 저주를 푸는 방법을... 이런 말을 하게 되어 죄송스러우나 전하께선 결코 영희를 만나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갑게 느껴질 만큼 단호했다. 시종의 태도를 보자 네이탄이 엊그제 일로 얼마나 분노했는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저주에 대한 얘긴 2번 다시 꺼내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네이탄의 시종은 심지어 어디 앉으란 말조차 하지 않았다. 내 발로 나가기만을 기다리듯 가만히 서 있기만 했다. 떠나지 않으면 이대로 손님 대접조차 하지 않고 방치해둘기 되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굉장한 푸대접이었다. 불쾌한 동시에 저주를 풀 힘이 있다는 걸 보여서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샘솟았다. 저 아께서 나를 만나러 오실 때까지 여기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어린 시종은 난감하던 얼굴에 한숨을 내쉬었다.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전하께서는 허튼 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를. 그제야 시종이 나를 아련실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좀 기다리게 하다 보면 알아서 떠나리라 생각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무른 각오로 온 게 아니었다. 나는 그 재수없는 황태자 결혼해 죽느니 절대 이곳에 떠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클로디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네이탄은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다. 그날 저주를 풀겠다고 가볍게 말했던 것도 황제가 되었다는 분명 큰 소란을 번졌을 심각한 말실수였다. 아들의 저주를 풀어주려고 마음고생하다가 죽은 황후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아있던 탓이었다. 네이탄 자신도 일순 이성을 잊을 뻔했지만 간신히 참고서 그냥 타일러 내보냈다. 그런데 또 찾아오다니 그는 벌써부터 클로디아의 뻔뻔함에 질릴 것 같았다. 그가 한숨을 내쉬자 곁에 서 있던 시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전에 저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화했습니다만 전에 듣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작가로 보내드려야 할까요? 아니 내버려둬. 곧 지쳐서 돌아가겠지. 시종은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고 말았다. 내색하지는 못하지만 사실 그는 저주받았다고 알려진 황자가 내심 두려웠다. 황자를 모시게 된 것도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었다. 황가에 충성하는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억지로 시종으로 보냈기 때문에 모시게 되었을 뿐 저주를 받아 사륙에 미쳤다는 소문까지 도는 남자의 시종은 듣고 싶지 않았다. 역시 소문대로 무서운 사람이구나. 동생이 약혼녀에게도 이토록 냉정하다니 라고 생각하며 시종이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럼 일정대로 몬스터 사장을 가지겠습니까? 그래. 시종은 도망치던 방을 나가서 황자의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무기와 옷을 준비하고 황자가 옷을 입는 동안에는 상영용 가죽 신발을 반짝이게 닦았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밖으로 나가 말과 기사들을 대기시켰다. 이내 밖으로 나온 황자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기사들에게 짧게 명령했다. 가자. 그러고는 몬스터들이 잔뜩 도사리고 있는 그곳 아네시스 숲을 향해 달려나갔다. 아네시스 숲은 온갖 종류의 몬스터들이 고루 서식하고 있는 제국 세대의 몬스터 서식지였다. 몬스터가 너무 많아서 가끔씩 토벌해주지 않으면 인근 마을이 위험해졌다. 그곳을 정리하는 건 황제가 네이탄에게 내린 임무 중 하나였다.
충신들과 함께 숲에 도착한 그는 사냥개를 풀어 몬스터의 위치를 찾도록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컹컹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기사된 대열을 맞추어 그곳을 향해 달려갔다. 만드라고 닫아! 기사 중 하나가 소리침을 가리킨 곳엔 식물 형태의 몬스터 하나가 뿌리를 끔틀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꽃봉오리를 닮은 둥근 형태였다. 정수리에선 꽃가루처럼 보이는 가루를 영신 품어대고 있었다. 가루를 들이마신 몇 마리의 개들이 옆으로 픽 쓰러져 꿈틀거리는 걸 보고 황자는 급히 명령했다. 보호 마스크를 써라. 그들은 품속에서 금속 마스크를 꺼내 호흡기를 가렸다. 안은 젖은 솜과 숯 등으로 얇게 끼워 넣은 필터가 있어서 마무리 내뿜는 가스나 가루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해줄 수 있었다. 호흡기를 가린 즉시 황자는 검을 뽑아들었다. 길이가 176cm에 이르는 거대한 검, 츠바이 핸드였다. 키가 클수록 완력이 강할수록 휘두를 수 있는 검의 크기도 커지는 게 당연했다. 키가 큰 덕분에 176cm 검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은 마물을 사냥할 때 큰 장점이 되었다. 저주받은 황자라는 별명 대신 저주받은 마녀 사냥꾼으로 더 자주 불리게 된 이유도 여기 있었다. 네이탄을 본 몬스터가 제 뿌리를 빳빳하게 폈다.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적을 꿰뚫으려는 듯 그 끝이 몹시도 뾰족했다. 하지만 몬스터가 공격하기 전에 기사들이 먼저 그곳에 몸체를 향해 활을 쏘아댔다. 갑자기 공격받은 몬스터가 혼란에 빠진 사이 가까이 접근한 네이탄이 그것에 기계 두 동강 내어 사냥을 마무리 지었다. 손쉬운 사냥이었다. 몬스터는 괴성을 지르며 쓰러지고 그와 동시에 네이탄의 몸에 몬스터 시체로부터 뿜어진 체액이 잔뜩 뿌려졌다. 젠장. 그의 얼굴 위로 질척하게 덮인 체액을 한 손으로 닦아내었다. 결국은 나지막하게 욕설을 내뱉었다. 원래 검을 가지고 직접 빼는 사냥을 선호하기는 했지만 오늘 너무 가까웠다. 덕분에 만드라고라 체액을 온몸에 흠뻑 뒤집어 쓰게 되었다. 이 체액에는 사람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씻어내야만 했다. 저하, 무사하십니까?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기사들이 네이탄에게 걱정스레 묻었다. 괜찮지 않다고 대답하면 당장 돌아가자고 할 기세였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방금 체액을 괜찮다고 말했다. 두 번 말하게 하지 마라. 비참해진 네이탄이 차갑게 말을 끊자 즉시 기사들은 입을 다물었다. 괜찮으니 두 마리만 더 잡고 궁으로 돌아가자. 예, 좋아. 기사들과 남은 사냥개들 다시 대열을 맞추었다. 그 뒤 마물을 찾고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네이탄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건 깜깜한 밤이 다 되어서였다. 3마리만 잡고 간다는 게 집중하다 보니 5마리나 잡고 말았다. 늦은 시간에 비로소 황궁에 도착한 그는 시종을 시켜서 목욕물을 준비하겠다. 평소엔 시종이 보든 말든 옷을 훌렁 벗고 했지만 지금은 혼자 남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 아직도 만드라고라의 효과가 가시지 않아 약간의 흥분감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여자를 안 할 수 없는 몸이라지만 중요 부위를 남에게 보이는 취미가 있는 건 아니었다. 이제 나가보도록. 시종이 벽난로 앞에 목욕물을 준비하자마자 황자는 그렇게 명령했다. 그를 내보내고서 혼자 목욕하면 욕구를 시켜볼 생각이었다. 예,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이 목소리가 아니군요. 예,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부르십시오. 시종은 이내 고개를 꾹 숨기고 밖으로 나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린 직후 네이탄은 옷을 전부 벗어던졌다. 사냥과 검술로 다듬어진 근육진 몸이 창문을 들어온 장빛 아래에서 창백하게 빛났다. 욕조를 향해 걸음을 옮기는 동안에도 달빛은 그의 뒤를 따라왔다. 천천히 몸을 담글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일부러 데우지 말라고 명령해뒀기에 물은 차가웠다. 온종일 욕정과 갈증으로 다구어져 있던 피부가 차갑게 식어갔다. 그 안에 가만히 앉아서 오늘 내내 끌어올렸던 옷구를 식히려 했다. 떠날 줄 알았던 시종이 문갑에서 소설쳐 물었다. 그런데 저와 알론실에서 잠들어 있는 공장 영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이탄은 하려던 걸 멈추고 시종을 향해 되물었다.
아직도 있다고? 예, 떠나라고 말씀드려도 도통 듣질 않으셨습니다. 뜻밖의 소식에 놀란 네이탄은 젖은 손을 머리에 쓸어 넘겼다. 클로디아가 한국에 찾아왔던 때부터 벌써 반나절이나 지난 지금이었다. 침대도 없는 그 불편한 장소에서 구부리고 앉아 꼬박 반나절을 기다린 것이다.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알아서 떠날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젠장. 그는 일단 체액과 땀만 대충 씻어내고서 물기에 닦았다. 그러곤 가벼운 옷만 걸친 채 서둘러 아련실로 내려갔다. 잠깐만요. 영애! 꾸박꾸박 돌고 있던 클로디아가 네이탄의 목소리를 놀라 몸을 일으켰다.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있었는지 예쁘게 차려입고 왔을 드레스가 잔뜩 구겨져 있었다. 카우치에 기대서 자느라 머리도 엉망이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지? 만날 생각 없으니 돌아가라고 분명 말했는데. 화내지도 않고 해실해실 웃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 네이탄은 미안한 와중에 또 화가 났다. 그녀가 바라는 바를 자신이 이루어줄 수 있다고 믿는 그 미련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대를 이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 모든 권력을 잃고 미련한 자신이었다. 황태자 자리까지 동생에게 넘기고 구석진 궁에 들어와 있는 것만 봐도 누구나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한심한 황자 따위가 뭐라고 늦은 시간까지 미련하게 기다린단 말이야.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란 걸 꼭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녀는 그런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곤 품 하면서 욕생 액체가 든 유리병을 꺼냈다. 그리고는 액체를 단숨에 끝까지 들이켰다. 그 이해하기 힘든 행동에 당황해서 구두했었는데 그녀의 기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번에 옷을 벗기 시작한 것이다. 말리기도 전에 어깨에 걸치고 있던 쇼를 벗고 노출이 심한 드레스 하나만 입은 채로 그녀가 두 팔을 활짝 벌였다. 자, 이제 저를 마음껏 만져보세요. 내 요구가 상식적이지 않은 편이긴 했다. 그래도 그렇게 구석으로 도망쳐갈 줄 몰랐다. 나는 구석에 가서 붙어버린 1황자의 네일탄을 보며 황당을 느꼈다. 제가 저 알을 해치겠다고 했나요? 그냥 만져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제 말이 거짓말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지기 쉽도록 이렇게 옷까지 벗어주었는데도 도망만 치는 그가 답답했다. 나는 더 팔을 활딱 벌리고선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만! 다가오지 마. 그의 외침은 마치 구석에 모인 쥐의 그것과 같이 필사적이었다. 누가 밖에서 들었다간 내가 흉기로 그를 위협이라고 하고 있는 줄 알 듯했다. 누군가 들어오기 전에 나는 그의 발 앞까지 한 걸음을 다가갔다. 훌쩍 가까워졌는데도 그는 무의미한 반항을 계속하고 있었다. 벽 때문에 몸을 도망치지 못하자 퇴근의 수간으로 눈을 질끈 감아버린 그였다. 내 몸을 결단코 보지 않으려는 듯했다. 지금 사정상 몸을 통제하기가 조금 힘들어. 통제하기 힘들다는 건 어디가 아프신 건가요? 그는 무언가 답답한 것처럼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고개를 숙였다. 숙여봤자 워낙에 키 차이가 많이 나기에 그의 눈을 들여다보는 건 어렵지 않았다. 허리를 숙인 필요도 없이 그냥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되었다. 귓가가 붉어 보여요. 열이 있으신가요? 그런 게 아니야. 부탁할 테니 그냥 돌아가.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걸음을 돌릴 수 없었다. 그의 몸 상태가 신경 쓰였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였다. 그리고 그가 내 청혼을 수락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까 마음먹기도 했고 말이다. 여기서 온종일 기다렸어요. 그냥 돌아갈 순 없어요. 뭘 바라지? 첫째로 제 청혼을 받아들이세요. 제가 황태자 전하와의 파혼을 선언할 수 있게요. 좋아. 생각해볼 테니 일단 돌아가. 아니요. 확실하게 제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셔야만 돌아갈 수도 있어요. 센 약을 씌운 표정으로 그가 대답했다. 익히 알고 있겠지만 나는 아내를 드릴 수 있는 몸이 아니야. 빌어먹을 저주 때문에 아내에게 제대로 된 포옹 한번 해볼 수 없는 그런 처지라고. 그 말이 왜 그리 슬프게 들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순간 그를 끌어안을 뻔했다. 역시 저 밖에선 아직도 저를 거짓말쟁이로 여기고 계시네요.
분명 저주를 펼 수 있다고 제 목숨을 걸고 맹세했는데도 말이죠. 나는 그의 얼굴로 조심스레 손을 뻗었다. 그를 만난 지는 며칠 되지도 않았지만 그가 나를 거칠게 밀어내거나 손찌검 한 만한 인간이 아님을 왜인지 확신할 수 있었다. 자신의 얼굴을 감싼 천으로 손을 뻗어도 역시나 그는 나를 미치지 않았다. 눈을 질끈 감았을 뿐이었다. 덕분에 천을 벗겨내는 건 몫이 쉬웠다. 저를 똑바로 보세요. 고개를 한껏 옆으로 돌리고 있던 그가 천천히 내 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을 보게 된 긴장감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멈춘 것만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그의 고개가 완전히 내 쪽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가림 따윈 하나도 없이 얼굴을 마주보게 되었다. 햇빛이 닿지 않아 새하얀 피부, 그 가운데 박혀있는 신비로운 남색 눈동자가 가장 먼저 보였다. 아니, 자세히 들여다보니 완전한 남색이 아니었다. 겉부분은 분명 남색이었지만 동공적으로 가까워질수록 금빛이 감돌았다. 생전 본 적 없는 보석처럼 신비로운 눈동자였다. 세상에. 그 빛깔이 너무도 신비로워 나는 그가 상당한 미남이란 것도 뒤늦게 알아들었다. 콧대는 그늘이 생길 정도로 높았고 얼굴 위로 드리워진 풍성한 속눈썹 그림자는 신비감을 더해주고 있었다. 입술 또한 보기 좋고 시원스러운 모양새였다. 그가 고개를 살짝 돌려 속눈썹의 윤곽이 도드라져 보였을 땐 감히 황조에게 아름답다고 말할 뻔했다. 감탄하느라 멍하게 바라보긴 했더니 그가 황급히 자신의 옷길을 당겨서 얼굴을 가렸다. 채 가려지지 않은 부분은 새빨갛게 달아올렸다. 평생 동안 얼굴을 가리고 생활했다 보니 드러나는 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같았다. 저 앞에서 스스로 저를 만져보시길 바랐지만 아마 절대 그리 하지 않으시겠죠? 영희는 아직까지 내 아후의 약혼녀야. 절대 손대지 않아. 나는 실수를 흘렸다. 게임 밖에서 온 나는 그가 마음의 신념 속에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알았다. 지금은 이렇게 순진하게 보여도 한번 엇나가면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뒤집게 하는가. 과연 언제까지 본능을 억누를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결국엔 손대게 되실 거예요. 가만히 손을 뻗어 네이탄의 손을 겹쳐잡았다. 그러자 그의 커다란 몸이 움찔 떨렸다. 안 그렇게 생각가지고는 고작 손이 닿은 것만으로도 어깨를 움찔거리며 당하는 게 재밌었다. 더 당황스럽게 만들고 싶다는 사악한 충동이 이끌린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손을 직접 내 뺨으로 가져왔다. 처음에 뺨을 만지게 해주었고 그 다음에 크림색 머리카락도 조금 만지게 해주었다. 이것 봐요.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아프지가 않아? 어떡해. 이거 하나 보여주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나는 그에게 나를 만져도 괜찮다는 걸 깨우쳐줄 수 있었다. 어느 순간부턴가 내가 잡지 않아도 그 스스로 날 쓰다듬었다. 제 커다란 손 안에 쏙 들어오는 내 얼굴이 꽤 괜찮은 감촉을 성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까 그렇게 두려웠던 게 거짓이었던 것처럼 한참을 만지작거렸다. 그 손가락이 목을 타고 스치듯 내려가 어깨에 닿았을 땐 나도 모르게 몸을 움찔 떨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 뒤로도 내 뺨을 더 쓰다듬다가 갑작스레 단단한 팔뚝으로 내 허리를 끌어안았다. 좋아. 계속 피하기만 하던 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안으니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 조금 당황하고 말았다. 지금껏 만져보라고 그를 들이밀어 놓고도 말이다. 벗어나려고 낑낑대봤지만 내 힘으로 그의 팔을 절대 풀어낼 수 없다는 사실만 더 깨닫게 되었다. 얇은 옷감 아래로 만져지는 근육이 마치 대에서처럼 단단했다. 통제하기 어려우니 오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길가에 가깝게 들려오는 낮고 굵은 목소리가 온몸을 오싹 떨리게 만들었다. 금세 힘이 쭉 빠져나갔다. 힘이 빠져서 설 수도 없을 지경이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가 내 허리와 등을 워낙 단단하게 받치고 있어서였다. 그는 그대로 나를 카우치에 데려가 눕혔다. 앉힌 게 아니고 눕힌 것이었다. 게다가 자신 또한 내 위로 천천히 올라왔다. 이 자세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만큼 나는 어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하지 않은 건 그만한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간절한가? 좋아. 그럼 네 청혼을 받아버릴 뿐 아니라 너와 결혼하겠노라고 모두의 앞에서 내가 먼저 발표해주지.
그럼 네 의도대로 레지스와 파운은 수월하게 진행될 거야. 거기까지 말하고서 그는 내게 마지막 경고를 건넸다. 하지만 그걸 위해선 뭘 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있겠지. 뭔가를 해야 하나요? 어설픈 결혼 훈계는 사랑이야. 할 거면 확실히 부부로서 지켜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하라는 뜻이지. 밖에서든 침실에서든 말이야. 만약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 그쯤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리란 걸 어느 정도 이상하기도 했고 말이다. 다만 상상으로만 겪어본 것과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아무리 예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가 이런 요구를 해오자 조금은 망설이게 되었다. 이 남자는 고작 몇 번 만나본 게 다인데 그렇게까지 깊은 관계를 맺어도 되는 걸까? 이런 낯선 남자와 함께 옷을 벗고 침대 속으로 뛰어들어가 서로의 가장 은밀한 부분들을 맞대어도 되는 걸까? 내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네이탄이 물러나듯 몸을 뒤로 뺐다. 만약 싫다면? 아니요, 싫지 않아요. 각오하고 왔으니깐요. 레지스와의 파혼은 내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단순히 그가 재수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관계를 이어갔다간 내가 언제 그의 손에 목이 떨어지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파혼을 성사시켜야만 했다. 네이탄이 끔찍한 추남인 것도 아니고 한 번의 잠자리로 목숨까지 부하게 해준다는데 그걸 낄 게 뭐란 말인가. 나는 그의 거친 손이 발목을 쥐고 쓰다듬다가 마침내 드레스 자락 안으로까지 헤집고 오는 것을 가만히 못 가했다. 오늘은요,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랬는데도 1시간 넘게 걸렸네요. 여러분, 저는 이만 일이 있어서 일을 마저 보러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9화부터 마저 읽을 건데요. 이게 118화다 보니까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지 이 기나긴 목소리로 하는 제가 성우가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1인 면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설 연대가 끝날 것 같고요. 이번에 무비즈널 찍어서 화면이 다 보였는데요. 이렇게 한 거 꽤 괜찮은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안녕!